왕궁리 석탑이 위치한 곳은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 왕궁리 유적은 지금도 한창 발굴이 진행 중이다. 왕궁리 5층 석탑 주변에서 시작된 발굴 작업이 4만여 평으로 확대되면서 예상치 못한 유적이 속속 확인돼 역사학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처음엔 통일신라시대 절터라고만 여겼던 곳에서 백제 왕궁 시설로 보이는 유적이 드러난 것이다. 최초에는 여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5층 석탑도 있고 뒤에 이제 절터라고 여겨지는 금당 강당지가 있어서 그쪽부터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왕궁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리 유적의 발굴 성과에 힘입어 5층 석탑과 여기서 나온 금제 금강경이 발견된 지 40년 만에 학계의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했다. 국보 제289호로 지정된 왕궁리 5층 석탑이 처음으로 학계의 분석 대상이 된 것은 지난 1965년. 왕궁리 5층 석탑은 서로 다른 두 시대의 특징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돌과 돌을 이어붙여 탑을 떠받치게 만든 기단부 짜임새는 통일신라의 석탑 양식이다. 그러나 지붕돌이 기단부보다 더 넓으면서도 얇고 날렵하며 끝면이 살짝 하늘로 향하는 절묘한 처리. 이것은 백제탑 지붕돌 양식이다. 이는 왕궁리 5층 석탑이 백제탑 양식을 계승한 통일신라 시대 탑이라는 뜻이다. 현재 석탑은 발굴상으로 본 층위로 보았을 때에 적어도 거기에서 있었던 유적의 백제 시대의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통일신라 시대의 후반경 전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울어가는 왕궁리 석탑을 복원하기 위한 해체 작업은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졌다. 석탑의 기단부에서 나온 주춧돌 중앙에는 3개의 사리공이 한자의 품자 모양으로 뚫려 있었다. 놀라움과 흥분 속에서 사리 유물들이 수습됐다. 지름 3cm의 청동 방울과 유리와 옥으로 만든 구슬들이 쏟아져 나왔다. 구슬은 대부분 지름이 0.3mm 정도였고 최대 크기 역시 0.5mm 정도의 작은 것들이었다. 연꽃으로 만든 대좌 위에 조각된 청동 열의 입상도 주춧돌 사리공에서 수습됐다. 정교한 조각 수법이 그대로 살아있는 통일신라 시대의 불상이었다. 금제 금강경이 발견된 곳은 왕궁리 석탑의 1층 지붕돌. 탑을 해체하자 지붕돌 윗면 한가운데서 2개의 사리함이 모습을 드러냈다. 2개 모두 금동으로 만든 사리함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순금으로 만든 금제 사리 내합이 각각 들어있었다. 동쪽 사리공에서 나온 금제 사리 내합의 정교하고 화려한 문양은 그 자체로 발굴팀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것은 놀라움의 서막에 불과했다. 또 다른 보물, 녹색 유리 사리병이 금제 사리 내합에서 연이어 나온 것이다. 아름다운 색상과 빼어난 균형미로 녹색 유리 사리병은 우리나라 사리병의 최고 걸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신앙과 그리고 공예의 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걸작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현재 확인된 그 사리를 담는 사리병의 경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그 사리병 중에 가장 균형이 잡히고 아름다운 사리병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습니다. 1층 지붕돌 서쪽 사리공에서 수습한 청동 사리함에서 발견된 금제 사리 내합은 비교적 단순한 모양이다. 그런데 금제 사리 내합의 뚜껑을 여는 순간 이제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귀한 유물이 들어있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금제 금강경. 19장의 금판은 2줄의 금띠에 묶여 있었는데
아래 위로 순금 경첩을 달아 19장의 금판이 마치 하나의 책처럼 금띠로 연결돼 있었다. 금제 금강경의 발견은 우리 고대사의 엄청난 행운이었다. 금판에 새긴 거는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로서는 왕궁리 탑에서 나온 것이 최초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이렇게 승화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장의 금판에는 가로 세로 17행의 형식에 맞춰 지혜의 완성을 설하는 금강경이 새겨져 있었는데 금판 한 장의 두께는 0.15mm. 금으로 만든 금제 금강경은 세상에서 한 점뿐인 보물이었다. 자, 이 탑이 금제 금강경이 발견된 왕궁리 5층 석탑입니다. 높이가 8m 50cm, 원형 그대로 복원한 모습입니다. 먼저 탑 지붕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붕 돌 끝면이 살짝 공굴려 하늘로 향해 있죠. 이런 절묘한 처리는 백제 석탑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또한 신라 석탑은 지붕 돌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데 이 왕궁리 5층 석탑의 지붕 돌 두께는 얇은 편입니다. 지붕 돌이 탑을 떠받치고 있는 기단부보다 넓은 것도 백제 양식입니다. 그런데 돌과 돌을 결합시켜 놓은 이런 석탑의 짜임새는 통일신라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왕궁리 5층 석탑은 백제탑 양식을 계승한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입니다. 금제 금강경은 바로 여기 1층 지붕돌 윗면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제 금강경은 어느 시대 것일까요?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에서 나온 것이라면 당연히 금제 금강경도 같은 시기의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최근 이런 상식을 깨고 금제 금강경이 백제 때 제작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금제 금강경이 발견된 지 올해로 40년. 그동안 통일신라 시대 것으로만 알려져 온 금제 금강경의 제작 시기에 본격적인 의문을 던진 곳이 경남 양산의 통도사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양산 통도사. 이곳에선 왕궁리 석탑의 사리장엄구 제작 시기에 관한 분석을 실시해왔다. 한정호 학예사가 집중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금제사리 내합에 조각된 문양이다. 틀을 만든 후에 왕궁리 사리기들 중에서 유일하게 문양이 시문되어 있는 사리기는 이 금제사리 내합이 유일합니다. 금제사리 내합의 높이는 약 9.8cm. 반뼘 크기에 불과한 내합에는 수많은 작은 문양이 빈틈없이 조각돼 있다. 이러한 문양으로 과연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을까? 그 단서는 내합의 바탕면에 새겨진 물고기 알 모양의 어란문에서 포착됐다. 내합의 어란문은 입자가 굵고 또렷하고 성글다. 그런데 신라의 사리함에 새겨진 어란문은 확연히 다르다. 나원리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함 어란문은 입자가 작고 촘촘한 데다 중복되어 찍혀 있다. 석가탑 사리함에서도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내합의 어란문은 어느 시대 특징일까? 저는 그 사리 내합에 있는 문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리기 자체를 가지고 이제 편년에 이제 착수를 해봤는데, 특히 그 사리기 내합 외면에 새겨져 있는 문양들은 동일한 계통의 문양들이 주로 사비 시대에 해당되는 그 6, 7세기대의 유물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금제사리 내합의 뚜껑에 새겨진 연화문. 중심에 배치된 반원을 다른 4개의 반원이 둘러싸고 그 위로 가지가 뻗쳐 올라가는 형태로 표현돼 있다. 이런 연화문도 백제 유물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양이다. 공주 송산리 고분의 백제 무령왕릉에서도 비슷한 모양의 연화문이 확인된다.
무령왕릉 내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수만 장의 벽돌에는 일정한 꽃 문양이 찍혀 있다. 벽돌의 꽃 문양을 반으로 자르면 왕궁리 석탑 금제사리 내합의 연화문과 비슷한 모양이다. 위로 뻗어 올라간 가지의 굵기와 선명도는 금제사리 내합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다. 왕궁리 석탑에서 출토된 금제사리 내합이 백제것이라는 증거는 내합의 주문양에서도 확인된다. 구름과 연꽃을 결합시켜 도안한 것으로 보이는 연화 서운문은 백제 사비시대 문양의 특징이다. 부여 능산이고분에서 출토된 관장식 문양과 흡사하고 백제 무왕의 능으로 알려진 쌍능의 관장식도 같은 문양이다. 이는 금제사리 내합이 백제의 사비시대 것이라는 뜻이다. 일단 그 시기 자체가 그 관련된 문양들 자체가 백제의 사비시대에 해당되는 유적에서만 발견되는 유물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그 왕궁리 사리기의 편년 자체도 일단 그 백제의 사비시대로 편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금제 금강경도 백제 사비시대에 제작된 것일까? 이 자료는 중국 돈황 유적에서 발견된 금강경 사경본과 금제 금강경을 비교 분석하던 중 송일기 교수는 흥미로운 공통점을 찾아냈다. 822년 이전에 제작된 사경본에는 금강경 원문에 62자가 빠져 있었다. 그런데 이 62자는 금제 금강경에도 빠져 있다. 따라서 금제 금강경이 822년 이전 시기에 제작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낭 사경을 보더라도 도낭 사경에 이 부분이 빠진 사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사경들은 822년 이전에 쓰여진 사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이 보완된 것은 822년 이후에 쓰여진 사경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제 금강경의 좀 더 정확한 제작 시기도 알아낼 수 있을까? 그 실마리는 금제 금강경의 글씨체에 들어있었다. 금제 금강경의 글씨체를 관찰하면 중국 불경의 글씨체가 정형화되기 전의 모습이 발견된다. 정형화된 글씨체와는 확연히 다르다. 그 시대를 반영하지 않는 서체가 그 시기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유작이나 모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단히 그건 이제 금기를 하고요. 그래서 큰 서체 서예 사상에서는 큰 그 시대에 따라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서체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금제 금강경의 특징적인 글씨체에 한 시대의 글씨체 흐름이 들어있음을 말해준다. 득자는 물수변을 쓰고 있다. 하지만 9세기 이후에 제작된 당나라 불경에는 발행변의 정자체로 바뀌었다. 그런데 8세기에 제작된 당나라 불경에는 물수변과 발행변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렇게 비교 분석한 결과 금제 금강경은 7세기 이전의 중국 불경 글씨체와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면을 힘차게 위로 쳐올린 안일비와 역, 득, 취자 등이 7세기 이전의 중국 불경과 같은 글씨체임을 알 수 있다. 7세기 초반, 8세기, 9세기 가면서 당 사경들이 완전히 그 정형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아가는데, 이 금지경은 그 자리 잡아가기 정형화되기 이전 단계, 그러니까 7세기 이전의 모습을, 그런 서풍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이 금지경의 시대를
백제 무왕 초기, 즉 7세기 전반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제 금강경이 백제 때 제작된 것이라는 증거는 왕궁리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로도 확인된다. 왕궁리 유적에서 나온 백제 금제품은 그 종류와 형태도 너무나 다양하다. 0.25mm 굵기의 금실도 있다. 이 금실의 꼬임새는 금제 금강경의 금판을 연결한 금실과 같은 모양이다. 그렇다면 백제인들은 금제 금강경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종로의 한 귀금속 세공소에서 같은 두께 금판을 만들어 금제 금강경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0.15mm의) 금판을 만들기 위해 금강경 한 장의 무게와 동일한 양의 순금을 사용했다. 정밀 기계 작업으로 같은 두께의 금판을 만들었다. 금강경 제작은 김경호 선생이 맡았다. 그동안 불경을 금으로 쓰는 작업에 매달려온 김경호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금사경 전문가다. 금판에 금강경의 글자를 거꾸로 각필하는 것으로 금강경 제작이 시작됐다. 금제 금강경은 상하로 금강경을 금판 뒷면에 각필한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써내려갔다. 금판에 목필로 새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철필로 쓸 경우엔 금판이 쉽게 손상된다. 하지만 불교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코끼리의 뿔은 예로부터 불경을 각필하는 데 사용돼 왔다. 금판에 글자를 거꾸로 새기는 것은 숙련된 솜씨를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금을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금의 속성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예적인 요소가 아주 그러니까 서예의 대가였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새기는 재료, 그 쓰는 재료, 서사 재료에 있어서도 아주 숙련 과정을 많은 숙련 과정을 거친 사람,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야 지금 이게 가능했으리라고 보거든요. 살아있는 듯한 글자의 입체감. 금제 금강경의 입체감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금판의 뒷면에다 글자를 거꾸로 각필한 효과였다. 따라서 왕궁리 석탑의 금제 금강경은 백제 장인이 상하로 각필한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학계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생각했던 금제 금강경이 백제 때 만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저 왕궁리 5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석탑이 아닙니까? 더구나 탑 기단부 주춧돌에 들어있던 금동열의 입상도 통일신라 불상입니다. 그런데 지붕돌에는 백제의 금제 금강경이 봉안돼 있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체 무슨 이유로 백제의 금제 금강경이 통일신라 시대의 왕궁리 석탑에 들어있었던 것일까요? 의문의 첫 단서는 왕궁리 석탑 해체 복원 과정에서 드러났다. 기단부를 해체하자 통일신라 시대 석탑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목탑의 주춧돌이 나와 의아하게 만들었다. 4개의 돌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주춧돌의 모양과 품자형 사리공은 전형적인 목탑 사리공 양식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석탑을 조사하면서 기단 내부에서 석탑의 기단 내부에서 심초석이라든지 방형사리공, 그리고 사천주라는
그 심초석을 중심으로 하는 내 방위의 기둥이 확인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구는 지금 석탑과 관련된 유구라기보다는 석탑의 앞선 시대에 관련된 또 다른 유구라고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춧돌 사리공에서 발견된 청동열의 입상이 통일신라시대 불상으로 밝혀지면서 주춧돌을 둘러싼 의문은 베일에 쌓인 채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체로 신라말 고려초 이러한 시기의 불상 편년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9세기 내지 10세기 이런 정도로 그 편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3년 왕궁리 석탑 주변에서 주춧돌의 의문을 풀어줄 새로운 유적이 드러났다. 거대한 규모의 목탑지가 발굴된 것이다. 한 변의 길이가 약 17m에 이르는 목탑지는 마사토와 점질토를 한 층 한 층 시루떡처럼 쌓은 판축 기법의 정교한 구조였다. 왕궁리 석탑이 세워지기 전에 목탑이 있었다는 증거다. 목탑지의 판축층에서 백제 사비시대 연화문 수막새가 출토돼 그 자리에 백제의 목탑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다. 그 판축층은 목탑이 그 자리 잡고 있었던 거고 현재 석탑은 그 목탑이 파괴된 후에 다시 세워진 겁니다. 백제 목탑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적은 4.5km 지점에 위치한 익산 미륵사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목탑의 높이가 60여 미터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륵사 목탑지의 한 비연은 19.2m. 발굴 당시 이 목탑지는 47단의 정교한 판축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됐다. 32단의 판축층으로 만들어진 왕궁리 목탑지와 제작 기법과 규모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백제 목탑지와 기와의 발견으로 그동안 의문으로 남아있던 주춧돌의 미스터리가 비로소 풀리게 됐다. 품자형 사르공이 뚫린 주춧돌.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백제 목탑을 떠받치던 주춧돌이었던 것이다. 그 목탑의 심초석에 있던 사리 장치들을 석탑의 구조에 맞춰서 초층 옥계석으로 올리고 그 밑에 그 비어 있는 사리공 안에는 그 시기에 만들어진 금동열의 입상을 그 안에다 봉안해서 탑을 완성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중의 사리함에 봉안된 금제 금강경은 원래 백제 목탑의 주춧돌에 봉안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통일 신라 시대에 이르러 목탑이 유실되자 주춧돌을 그대로 이용해 석탑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그때 금제 금강경이 봉안된 사리함은 1층 지붕돌 윗면에 넣어둔 것이었다. 이 탑이 왕궁리에서 확인된 목탑지의 크기를 기초 삼아 복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탑은 왕궁리 5층 석탑입니다. 학계에서는 왕궁리 5층 석탑의 지붕돌 윗면, 바로 이 부분에서 나온 금제 금강경이 원래는 여기 목탑의 주춧돌에 봉안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탑에 봉안돼 있던 금제 금강경은 불경을 모신 우리나라 최초의 법사리가 되겠습니다. 자, 익산 왕궁리에서 금제 금강경을 봉안한 이런 거대한 백제 목탑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에 버금가는 대규모 사찰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순금으로 만든 금강경을 봉안한 사찰이라 고대 국가에서 금은 왕과 권력의 상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제 금강경을 만들고 절을 세운 사람이 백제의 왕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백제 어느 왕이 만든 것일까요? 궁금증을 풀어줄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발견됐다.
교토의 청년원은 일본 천태종의 좌장인 행현 스님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유서 깊은 절이다. 이곳 수장고에는 창건 이래 전해져 오는 귀한 이엔 문서들이 보관돼 있다. 마키다 다이리오 교수가 찾아낸 문헌 중에는 우리나라 기록에는 발견되지 않는 흥미로운 기록이 들어 있었다. 7세기 중국의 불경을 기록해 놓은 관세음 응험기가 그것이다. 관세음 응험기는 관세음 신앙의 영적 체험을 모아서 기록한 문헌이다. 그런데 마키다 다이리오 교수는 관세음 응험기를 분석하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된 백제 무왕과 관련된 기록을 발견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기록이었다. 백제 무왕이 조성한 제석정사가 무왕 40년에 벼락으로 불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세음 응험기에서 전하는 무왕의 제석정사는 실제로 존재한 것일까? 놀랍게도 왕궁리 석탑에서 동쪽으로 1.4km의 왕궁리 궁평마을에서 그 단서가 확인됐다. 18세기에 제작된 호남 읍지를 보면 궁평마을이 속한 익산 왕궁면은 제석면으로 불렸던 곳임을 알 수 있다. 궁평마을 뒷산은 지금도 제석사지로 불린다. 이게 엄청 토석이 크고 그러니까 이곳이 관세음 응험기에서 전하는 제석사 터였음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유물이 있다. 당시 여기 발굴하실 때 이 뭐 소문에 의하면 기와가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많이 나왔어요. 이게 여기요 지금. 여기 이 고추밭 있는데 이쪽으로 쭉 하니 이어서 안으로 쭉 하니 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사 얼굴 해가지고 실측하고 지금 덮어놓아 있어요. 불탄 잔해가 남아있는 폐기장에서도 백제의 기와 조각들이 무더기로 출토됐다. 제석사지를 최초로 발굴할 때는 제석사라고 새겨진 명문 기와도 나왔다. 불탄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있는 사천왕상도 발견됐다. 관세음 응험기의 기록이 증명된 것이다. 그런데 목탑의 심초석, 즉 주춧돌을 열자 불사리병과 금강반야 경판은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관세음 응험기가 전하는 사리장엄구는 왕궁리 석탑의 녹색 사리병, 금제 금강경과 너무도 비슷하다. 대체 그 까닭은 무엇일까? 제석사터에는 두 동강 난 거대한 돌이 앞뒤로 놓여 있다. 인공으로 만든 사리공 흔적이 역력하다. 관세음 응험기가 전하는 제석사 주춧돌로 추정된다. 제석사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던 탑에 바로 심초석이 바로 이 돌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지금 사각형으로 파져 있네요. 오목 파진 이곳에 관세음보살 응엄기라고 하는 그 국보 그것하고 부처님의 사리병이 들어있는 사리함하고 두 개가 이 속에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금강경하고 사리함하고. 그렇죠. 김삼룡 교수는 녹색 사리병과 금제 금강경이 이 주춧돌에 봉안돼 있었던 것임을 확신했다. 과연 그럴까? 사리공의 넓이와 깊이를 측정한 결과 금제 금강경이 봉안돼 있던 사리공 크기와 비슷하다. 제석사 주춧돌을 결합시키자 그 중심에 직사각형의 사리공이 생겼다. 왕궁리 석탑에 사리함 두 개를 안치시키자
일치한다. 이로써 관세음 응험기가 전하는 제석사 주춧돌의 사리 장엄구가 왕궁리 석탑의 녹색 사리병과 금제 금강경이라는 추정이 확인된 셈이다. 백제 무왕의 지시로 만든 금제 금강경은 제석사가 불타자 지금의 왕궁리 유적지로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금제 금강경은 백제 무왕의 지시로 만든 것이다. 제석정사가 불타고 난 다음 왕궁리로 옮겨왔다. 우리가 백제의 금제 금강경이 통일신라의 왕궁리 석탑에 봉안된 경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금제 금강경이 왕궁리에 옮겨져 봉안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관세음 응험기의 기록을 통해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 응험기에 따르면 제석정사가 불탄 시기는 서기 639년. 그렇다면 그 이후 어느 시점인가에 익산 왕궁리에 금제 금강경을 봉안할 이런 거대한 목탑이 세워지고 절집이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백제 수도인 부여와는 멀리 떨어진 이곳 왕궁리에 목탑을 세웠을까요? 대체 익산 왕궁리는 어떤 곳이었길래 무왕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금제 금강경을 모시는 자리로 선택된 것일까요? 발굴 조사에 첫 삽을 뜬 지 올해로 15년째. 4만여 평에 달하는 왕궁리 유적에서는 이곳이 예사롭지 않은 곳임을 뒷받침해주는 유물과 유적이 속속 출토되고 있다. 유적지 동쪽의 낮은 구릉지대에서 발굴된 성벽은 비교적 옛 모습이 잘 보존된 백제 성벽으로 확인됐다. 발굴된 동성벽의 길이는 약 500m로 그 폭이 3m에 이르렀다. 성벽 내측에는 직사각형 석재를 이용해서 현재 2단까지 저희들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측에는 자연적인 돌 그대로 자체를 이용해서 면이 판편한 면을 이용해서 석축을 했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백제 왕성과 관련된 특별한 성벽임을 암시해준 것은 기와무지였다. 성벽을 따라 집중적으로 묻혀있던 백제의 기와무지. 그것은 왕궁리 유적의 성벽이 마치 경복궁의 담장처럼 고급스럽게 기와로 치장한 백제 왕성이었다는 증거다. 성벽은 동서방향으로 각각 234m에 이르렀고 남북으로 각각 492m에 달하는 직사각형의 고대 왕궁 구조다. 남북이 약 490m, 동서가 약 240m 정도. 그래서 그 남북 비율과 동서 비율이 약 2대1 정도로 그 남북적으로 긴 장방형의 그런 그 계획된 직사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그다음에 그 성벽의 그 구조는 이 치석된 사각형의 석재를 이렇게 조밀하게 쌓아 올려서 외관을 치장한 그런 그 석성 구조고요. 그 속 안에는 막도를 채워 넣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이제 성벽이라기보다는 그 폭이 약 3m 정도 되는 그런 그 궁궐의 담장과 같은 성격이 강한 그런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 내부도 치밀하게 설계된 흔적이 역력하다. 경사진 지형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L자 형태로 땅을 깎아내고 돌을 쌓아
계단식으로 건물질을 조성한 석축 부지가 확인됐다. 동서를 가로지르게 쌓은 이런 석축은 모두 4개 층으로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사진 땅을 계단식으로 해야 건물을 평평하게 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건물이 들어설 부분의 앞에를 깎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흙들은 완전히 부식되지 않은 단단한 흙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만 부식이 돼서 잘 부서지지 않은 흙인데 이 부분을 깎아서 지금 이 라인들이 이 양쪽 라인이 이 석축을 하기 위한 파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파내고 이 전면을 다듬은 돌들을 아주 일정하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한 2m 정도 높이를 쌓아서 앞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이 아주 웅장하게 보이도록 한 겁니다. 계단식 석축 대지에 세워진 건물은 웅장하게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 내부에서는 부석 건물지들도 출토됐다. 4번째 축대의 서북 쪽에서 발견된 3개의 대형 구덩이는 배수로와 이어져 있었다. 깊이 3.4m의 대형 구덩이. 그것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백제 화장실이었다. 화장실에선 누군가 빠뜨린 집신과 함께 50여 점의 막대기가 무더기로 출토됐다. 발굴 당시만 해도 그 용도를 짐작조차 못했던 막대기는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하는 일종의 화장지로 밝혀졌다. 화장실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자 학계는 즉시 백제 화장실 문화 연구에 착수했다. 8세기에 일본 유적에서 발견되는 화장실 시설과 같은 형태임이 확인됐다. 이러한 화장실은 일정한 내부 퇴적물에 일정한 높이로 차면은 그거가 배수로로 연결돼 가지고 퇴적물이 다시 배수로로 연결돼서 그 정화 기능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화 기능을 갖춘 아주 고도로 계획되고 과학적인 설계를 갖춘 화장실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백제 시대의 그 어떤 높은 기술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죠. (500여 점에 달하는 토기류에도 왕궁리 유적이 어떤 곳인지 말해주는 단서가 들어있다. 굴뚝 장식품으로 쓰이던 화려한 연가와 불을 밝히던 최고급 이형 등잔, 그리고 전달린 토기는 백제의 최고위층이 사용하던 유물이다. 발굴 직후 학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 조각은 본산지인 중국에서도 출토 사례가 희박한 청자연화문자기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발굴된 귀한 유물이었다. 금이나 은, 유리 등을 녹일 때 사용하는 도가니도 수십 점이나 출토됐다. 이는 귀금속 전문 공방이 성 안에 있었다는 뜻이다. 이를 증명하듯 다양한 형태의 금 제품도 왕궁리 추정 공방지에서 무더기로 수습됐다. 화려한 금구슬의 지름은 최대 크기가 0.3cm. 이런 최고급 금 제품은 왕궁리 유적이 백제 왕궁이라는 또 다른 증거다. 왕궁 평성 안에서 금 도가니, 은 도가니 등등의 것을 제작했던 이 공방 시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같은 금 제품, 은 제품이라든지 이러한 그 아주 고귀한 그런 제품들을 곧바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 인근에 있었다, 바로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이 왕궁 평성 유적은 격이 제일 높은, 대단히 높은 왕성 유적으로 보는 것이 틀림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출토된 기와에서 발견됐다. 백제 수도의 행정구역명이 새겨진 기와들, 상부, 하부, 중부, 전부, 후부 등이 새겨진 오부명 기와는 백제 수도를 가리키는 유물이다. 그런데다
수부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와까지 발굴돼 학계에선 왕궁리 유적을 백제왕궁으로 보게 됐다. 수부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왕이 거처하는 공간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쓰이고 있고요. 또는 중앙정부가 있는 도해, 도시를 가리키는 이제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부라고 하는 것은 수도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부라고 하는 명문 귀화가 출토된 장소는 사비도성의 왕성의 한 단위인 부소산성, 그리고 익산의 왕궁평성, 이 두 군데에서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궁평성에서 나온 수부명 기와라고 하는 것은 이곳이 바로 수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궁리에 백제왕궁이 건설된 것은 언제일까? 기와를 겹겹이 쌓아올린 와적 기단에서 그 실마리가 풀렸다. 이 와적 기단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또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와적 기단은 실제로 백제에 있었어도 한성기에도 없었고, 서울에 있던 한성기에도 없었고, 공주에 있었던 웅진기에도 없던 건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와적 기단은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만 나타나는 기술인데, 이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이 와적 기단이 나타난다는 것은 당연히 이 왕궁리 유적이 조성된 시기가 사비 시기라는 겁니다. 왕궁리 유적이 백제왕궁이라는 고고학적 증거는 관세음 응험기의 무왕천도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 무왕이 천도한 곳으로 전하는 지모밀지는 익산 왕궁평의 옛 이름 지마마지다. 그렇다면 무왕은 왜 익산으로 천도한 것일까? 삼국사기에는 법왕의 아들로 기록돼 있지만 삼국유사를 보면 무왕은 백제에 숨겨진 왕족이었으며 익산에서 자란 것으로 추정된다. 익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종실록 지리지라든지 여타한 이제 그 지리지에 보면은 이 무왕의 어떤 성장과 관련된 설화가 많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제 어떤 사실성을 떠나서 이 익산이라고 하는 곳이 무왕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됐던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익산 경영에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무왕의 행보는 미륵사 창건으로도 확인된다. 무왕의 익산 천도는 국제정세 속에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당시 백제의 최대 희연화는 나제 동맹을 깨고 배반한 신라를 응징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무왕만큼 신라를 집요하게 공격한 왕은 없었다. 무려 12번이나 신라를 공격했다. 격전지의 대부분은 익산과 가까운 곳이다. 신라와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영토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백제로서는 한강 유역의 회복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무왕의 경우에도 결국 신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결국 이들 상실한 영토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왕의 익산 천도는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고 백제 부흥을 위한 정치적 결단으로 추정된다. 익산 왕궁성과 그 내부에서 출토된 백제 정원 유적 등은 무왕의 정치적 선택을 증언하는 역사의 현장이었다.
백제 중흥을 꿈꾸며 국력을 모으고 전략을 짜았던 무왕의 승부처가 바로 익산 왕궁이었던 것이다. 발굴을 토대로 복원한 익산 왕궁성의 정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백제의 수도 공주와 부여에서도 백제 왕궁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산 왕궁성의 가치는 더욱 큽니다. 기와로 장식한 화려한 담장, 정원과 공방시설, 화장실에 이르는 왕궁 부속 건물들까지 발굴 성과로 보아 익산 왕궁성은 한 시기 백제의 수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왕이 이곳에 왕궁을 지을 때 금제 금강경을 봉안한 목탑을 왕실 사찰로 함께 지은 것일까요? 이렇게 놓고 보니 뭔가 이상합니다. 탑의 위치를 보십시오. 탑이 왕궁 정문에 위치해 주요 건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국내 사찰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왕궁의 깊숙한 곳에 위치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금제 금강경을 봉안한 탑과 절이 왕궁의 정면에 들어선 것일까요? 왕궁성에서 발굴된 주요 건물지는 대부분 5층 석탑 너머에 집중돼 있다. 석탑 주변에서 발견된 백제 목탑지와 일직선상의 북쪽에서 금당지와 강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드러났다. 왕궁사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가 함께 출토돼 절집의 이름까지 확인됐다. 그동안 출토된 절집 건물지를 보고 나면 1탑 1금당 양식의 전형적인 백제 가람 배치다. 그렇다면 왕궁성에 절집이 들어선 것은 언제일까? 백제 목탑지 주변에서 왕궁 건물로 추정되는 집자리의 발굴로 그 실마리가 잡혔다. 이제 까고서 현재 이 초석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건물지가 끝부분에 가서 이 탑이 지금 거의 맞닿은 것처럼 돼 있는데 층위상으로 보면은 건물지가 먼저 있었고 건물지를 파괴하고서 탑이 들어선 거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건물지가 먼저 앞선 시기에 있었고 그 이후에 탑이 들어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발굴 도면을 보면 목탑지가 왕궁 건물지를 파괴하고 들어선 것이 분명하다. 이 배수로는 무왕 때 조성된 것으로 확인된 왕궁 배수로다. 그런데 목탑지가 배수로를 파괴한 흔적이 역력하다. 어느 시점 익산 왕궁이 그 기능을 다하고 절집으로 대체됐다는 뜻이다. 학계에선 백제의 수도가 익산에서 다시 사비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한다. 삼국사기에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다. 사비로 천도한 이후에 굳이 익산 왕궁성을 파괴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단서는 당시 복잡했던 백제의 정치 상황에서 발견된다. 의자왕이 태저로 책봉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또 결국 의자왕을 지지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존재가 상정이 됩니다. 결국 그랬을 경우 이 의자왕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결국 무왕을 지지한 그런 정치 세력과는 다른 그런 세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의자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 사비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한 그런 귀족 세력들에 의해서
익산 세력들이 권력에서 축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비 세력과 익산 세력의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무왕은 그의 왕비와 함께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익산에 묻혔다. 사비 시대의 다른 왕은 모두 부여의 능산리 고분에 안장됐지만 무왕은 익산에 잠들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의자왕은 해동 증자로 칭송받던 효자다. 따라서 그런 의자왕이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익산에 모셨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의자왕이 돌아가면 명백한데 의자왕은 이쪽에서 아버지 뜻을 잊지 못하고 부여로 되돌아가면서 아버지가 지었던 궁터 한 가운데에다가 궁을 헐어버리고, 왜냐하면 궁으로는 이제 앞으로 안 쓸 거니까 헐어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거기다가 절을 짓고 탑을 쌓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기념비적인 그런 절로서 그런 탑으로서 거기다가 축조를 했다. 왕궁에 절집이 세워진 것은 무왕의 유지를 기리면서 정치적 갈등도 해소하려는 의자왕의 정치적 선택이었다. 1400년 전 휘몰아쳤던 백제 말기의 내밀한 역사가 그렇게 통일신라의 석탑에 간직되어 온 것이다.